명수건 머리에 질끈봉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선생님을 기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사실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즉 한일 간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바로 한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동안에 내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이념 대립을 막고 독재가 그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막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저 어른들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시고 참 다 가르쳐 주셨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너희들이 만드는 꼴을 내가 다시 봐야 되느냐, 명부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선생님 모습을 뵈면서 뵐 낯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정말 이런가 잘 믿기지가 않아서 일본에 직접 갔어요. 가서 거기 자민당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쪽 전 국회 중의원 의장했던 요코미치 전 의장이라는 사람들 만나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보고, 이와나미 서점의 야스이 사장 후계자로 지금 오카모토 아츠이라는 사람,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랑 현재 일본의 가장 큰 시민운동 단체 대표하는 후쿠야마 신고라는 사람 쭉 만나보고, 그쪽에 사무국장 이런 사람도 쭉 만나보고, 그 외에 이제 대학 교수들, 이종원 교수라든지, 또 지금 도쿄대학의 현대한국센터 소장하는 금방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일본 사람 이름은. 이제 그런저런 사람들 쭉 만나면서 느낌이, 일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서 자기 심중을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얘기 못하는 심경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은 누가 무슨 얘기했다, 그런 게 여기 다시 언론에 나가고 뭘 해서 일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잖아요. 아사히 신문에 전현직 기자들이 옛날에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보도를 하고 썼던 사람들이 10명 정도 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암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요새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서 한국인 조선인들은 이제 일본에서 나가라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죽여랍니다. 그런 연설들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민주당의 어떤 좀 젊은 의원이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언론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질 못해요, 마음 놓고. 여러분 아마 해방 직후에 김구 선생이나 몽양 선생이나 여러분들이 암살당하던 그 시점 같은 걸 아마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가서 그런 걸 보고
아베가 등장한 후에 결국 그렇게 확 갔거든요. 아베가 누구죠? 그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죠. 기시노부스케가 제1급 전범이었죠. 그 사람이 만주국을, 일본국의 괴뢰국 만주국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 밑에서 다 충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한일협정 맺어지고 그랬을 때 기시노부스케가 그 박 대통령보다 한 10살 이상 더 연장자죠. 아들 취급을 했어요. 박 대통령. 그리고 한일협정 맺으면서, 한일협정이라는 게 뭐죠? 1910년에 한일의정서, 그때서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한반도 지배한 거를 합법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일의정서가 저희들이 대한제국의 그 순종 황제 이하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일본과 합방되기를 원한다. 이래서 우리가 합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 유효의 근거입니다. 정말 궁성을 모두 다 군대로 둘러싸고 협박을 하고 대신들이 일본 군대가 와서 총 들고 이런 선 속에서 서명을 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법 유효하다는 게 따라서 만들어진 게 1965년 한일협정이에요. 한일 국교 조약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36년 동안의 식민 지배가 합법 유효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물론 그 동의는 안 했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필요에 의해서 서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차관을 주고 뭐 공여를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독립축하금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갑을 가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패전국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우리가 데리고 놀던 노예가 독립을 했으니까 축하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박정희가. 그건 겉으로 나타난 게 그 5억 불인데 뒷돈으로 다 아시죠? 6천만 불을 또 뒷돈. 6천만 불이면 지금요. 아마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6천만 불이면은 한 20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화폐 가치하고 지금 걸 보면.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물론 박정희나 김종필 이런 사람들 뒷돈으로 썼지만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썼어요. 공화당이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공화당이에요.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재밌는 건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는데 그해 미 CIA 특별 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이, 일본의 어느 기업이 얼마, 어느 기업이 얼마, 그 기업들 바친 순서대로 쭉 보고서를 올린 게 30년 뒤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라는데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서 찾아내서 그걸 다 밝혀버렸어요. 박정희 정권이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뒤에서 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일협정 어떻게 맺고 어떻게 뇌물 써서 어떻게 공화당이라는 그 친일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누가 다 계획했냐? 기시노부스케예요. 그 사람의 외손자가 아베입니다. 우린 지금 이런 그 세월 속에 사는데 그 당시 1964년, 65년 우리들이 대학 이렇게 있으면서
야단법석을 치고 그럴 때 그때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1945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뭐 장 선생도 중국에 있다 들어오셨으니까 실제 그때 현장에서 쫓겨가는 걸 본 사람들한테 들으셨겠죠.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65년에 정말 돌아왔다. 내년이 2015년이죠. 한일협정 50주년이에요. 1965년에 일본이 들어온 것은 국교 정상화라고 그랬지만 경제와 기술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를 일본에게 종속화, 예속화시킨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중국한테 열심히 돈 벌어다가 작년에 2013년에 일본의 무역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80억 달러. 그때 1965년 이래 만들어진 종속 구조가 원자재, 기술, 기계 부속품 뭐 이런 걸 계속 일본에서 사다 써야 돼요. 지금도 웬만한 기술자들은 큰 공장 돌리려면 일본의 원 설계자들한테 가서 굽실굽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때 들어온 거는 돈과 기술이었죠. 그게 이제 기계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의 사양산업, 낡은 기계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50년 뒤에 누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군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사드라고 하죠. 이걸 뭐 한글로 읽을 때는 뭐 사드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사드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뭐 그 이 고고도 미사일이니까 뭐 디펜스 시스템 뭐 이런 걸 거예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이걸 미국에서 배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은 저쪽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아 올리면은 이 태평양 중간쯤에서 구암이나 하와이나 알라스카 같은 미 본토로 날아가는 여기서 쏘아 올려서 150km 이상, 그러니까 150km 이상이면 그 대기권 바깥입니다. 밖에서 시간이 걸려서 쏴서 요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여기 아주 가까이는 중국에서 쏘아 올리면은 이게 시간이 짧고 한 3,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춰서 떨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거는 너무 짧아서 이게 쏴서 떨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고도의 거를 쏴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합당한 거는 요새 이제 얘기하는 PAC 2 혹은 3 그러니까 패트리오트 시리즈입니다. 패트리오트 미사일 시리즈인데 이거를 한국에다 배치를 하면은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거는 30km 정도, 고도 30km 정도에서 쏴서 떨구는 거니까 되는데 이거를 한국에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그런다. 중국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드에 이 붙어 있는 X 밴들에는 이 레이더죠. 이거는 중국 내부에 중국이 뭐 이렇게 서해가 있고 뭐 산동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말이에요.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한국에서 이 X밴드로 살펴볼 경우엔 1500km 정도를 전부 다 샅샅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 웬만한 중국 국내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나 모든 군사 동향을 다 샅샅이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난번에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여기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를 한국에다 배치하는 걸 동의했냐 안 했냐 대답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몰라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지 알고도 대답을 못했는지. 근데 중국은 한국이 만약에 이 사드를 배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보호 양해각서로 봅시다. 협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MOU라고 해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인가 그렇죠. 이게 되면은 군 당국끼리 교환만 하면 돼요. 상호 교환만. 한국의 합참의장하고 일본의 막료장 합참의장하고 교환만 하면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이러면 안 될까 봐서 이것도 MOU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드 배치와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을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맺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중국과 하고 있는 교역의 수준이 엄청나요.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 하고 교역하는 걸 전부 합친 거하고 한국, 일본, 유럽 전체하고 교역하는 걸 전부 합친 거하고 중국하고 교역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 깊이 맺어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맺어져 있는지 뭔지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구나 이런 정도 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어야 알지. 근데 삼성만 해도 중국에 수십억 달러짜리 30억 40억 달러 1억 뿌리면 얼마죠?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30억 원이면 얼마냐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3조 원 이래. 공장 하나가. 그런 걸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중국에서만 조립해서 팔고 있는 게 250만 대 한 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희들 돈은 무슨 떼놈한테 벌고 말이야. 그 돈으로 총 사다가 우리 다시 겨눈다고? 너희들한테 이때까지 해준 거 못 해줘. 아주 속된 얘기로 장삼이사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한테 우리가 돈 벌어주고 막 다 먹살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너희는 어떤 강도한테 총 빌려서 우리를 다시 대고 쏘겠다고? 안 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제일 떨겠어요? 재벌들, 대기업들이 떨고 있어요. 나 떨고 있니?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런데 떨고 있다는 말 자체도 우리 언론에서 하고 있질 못해요. 왜냐? 언론들은 그 재벌들한테서 광고비를 받고 있잖아요. 광고비. 얘기를 못해요. 그 대기업들은 미국도 무섭고 중국도 무섭고 이 정부도 어떻게 하는지 무섭고 뻔히 올 결과를 알고 지금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해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지금.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탈출구가 없잖아요. 전부 다 비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한테 월급도 덜 주고 일도 더 시키고 그러려니까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고용이 성장을 안 해요. 고용이 늘지도 않고 경제가 더 커지지도 않아요. 인구는 점점 노령화돼 가고 이런 속에서 만약에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뭐 볼 거 없죠. 볼 거 없어요. 그 뒤에는. 저는 이번에 그 북한의 저런 큰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북한도 지금 중국과도 옛날과 같지 않잖아요. 중국이 자꾸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중국도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가장 핵심 지역과 제일 가까운 외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를 잔뜩 사정기를 늘리면은 북경에까지 떨어질 거예요. 포가 쏘면. 그만큼 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핵심 지역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자꾸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미국도 북한이 핵을 쌓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중국도 북한이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비축하고 고도화시키고 이러니까 못마땅한데 북한도 뭐 주체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라고 하는데 이러고 저러라고 하는데 저런 거 말 듣겠어요? 중국도 언제 미국과 짝짝꿍해서 자기들을 쳐서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런 생각하겠어. 근데 하물며 김정은이 어떻겠냐고. 이제 그렇다면요, 북이 지금 그 중국과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이 삼국 군사동맹을 맺어요. 이럴 경우 북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떨 것이냐. 물론 중국도 한국의 주한미군이 옛날에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군대였어요. 그렇잖아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는 가장 앞에 들어와 있는 군대로 성격이 바뀌는 거라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도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한 3위쯤 돼요. 미국, 중국, 일본 그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는 세계 최고예요. 미국이나 뭐 독일보다 앞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노벨상을 그래서 많이 타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런 나라가 한미일이 함께 군사동맹이 되고 가장 그 한미일 군사동맹이 주적으로 삼는 거는 중국이겠죠. 그러나 제일
주먹으로 때리기 쉬운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지금 북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데 일본은 한국을 옛날 식민 지배하고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군대 위안부에서 뭘 했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식민 지배는 합법 유효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묶어서 한국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걸 통해서 미군이 요청만 하면 일본군이 여기 진주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은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막 협박도 하고 이러고. 북한이 볼 때도 한국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걸 북이 아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일본군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야, 저 일본 놈이 들어와? 또 일본군이 우리를 어떻게 해? 그런 심리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지만 손을 내민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도 만약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갔을 때 중국 쪽에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일 지금 한국이 이익이 남는 일이 북의 개성공단 같은 거 한 대여섯 개, 뭐 신의주나 진남포나 원산이나 청진이나 나진, 선봉지역이나 이런데 그냥 전기 모자란다 그러면 그 발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배에다 넣고 그냥 한 10만 킬로와트 정도 바로 그냥 생산해서 바닥 가까이에 배대 놓고 전기 그냥 쓰면 돼요. 6.25 때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발전선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싼 노동력,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개성공단 같은 거 몇 개, 한 7, 8개나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요. 금방 달라져요. 왜냐? 중국보다 지금 북한의 노동력은 임금이 한 7, 8배 이상 싸요. 노동력은 우수하게, 더 우수해요, 중국보다. 이른바 중국이 전 세계에다 내다 팔고 있는 중저가 상품들 있잖아요. 의류에서부터 뭐 신발, 뭐 싸구려 제품들. 이런 거는 중국 제품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내다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니까. 우리 체계에서 이 정말 지금 개성공단 들어갔던 사람들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일 많이 봤다는 바로 그거예요. 일이 넘겨 들어와서 관세도 안 물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성공단이. 그렇게 되면 중국 제품보다 아마 2배 이상 싸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게. 그게 지금 가장 한국 체계가 다시 한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이해관계, 북한은 안보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남북한이 그렇게 경제적 이익을 내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충돌 일으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에 받는 안보적 압박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성장과 고용도 없는 이 경제로부터 다시 호황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남북 간의 참 기가 막힌 이 콤비네이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90%가 미국 유학파들입니다. 90% 이상. 이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 유학을 한 그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인은 미국 참모대학, 무슨 육군대학, 공군대학 이런 데 나와서 그런 데 나와야 진급이 되니까 장성으로. 또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연줄로 해서 출세하고 어디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 연줄로 교수로 다 들어가고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당연히 취해서 안보도, 그러니까 한반도 군사적 대치 상황도 어떻게든지 늦춰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결국 저는 이 말을 북방경제라는 말로 쓰는데요. 북한과의 관계, 또 연해주나 시베리아 쪽이나 만주 쪽이나 여기 지금 한국에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갔던 건설 중장비들 있잖아요. 다 썩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연해주나 시베리아나 이쪽에 SOC, 다리, 도로, 농업 SOC 있잖아요. 저수지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국이 저쪽 그 바이칼로하고 사공화국 쪽의 가스전으로부터 4,000km, 4,000km면 얼마나 길죠? 4,000km. 이걸 연장을 해서 2018년까지 산동반도 맨 끝에 가스터미널을 지금 하기로 지난 5월 달에 시진핑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 중국 방문했을 때 합의를 했어요. 4,360억 달러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크니까 단위도 엄청나요. 그 공사하는데 4,360억 달러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러시아는 중국에 1년에 360억 입방미터씩의 가스를 보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산동반도 끝에 나와 있는 여기로부터 평택까지 이게 315km예요. 바닷물 깊이가 50m 이내라고. 접시물이에요, 접시물. 서해 바다는 잠수함이 그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접시물 속에 어떻게 잠수함이 들어가? 그런데 이걸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좋아 이게. 여기 공사비만 조금 내고 이걸 연장해서 너희들 받아다 써라 이거예요. 2018년부터. 근데 그걸 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쪽 북쪽에 러시아에서 사린 가스로부터 여기 우라디보스톡 근처에 핫산이라고 있죠. 그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이미 터미널을 만들어 놨어요. 가스 터미널. 그래서 이거를 청진, 원산, 속초까지 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 근데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있지. 이걸 왜 못하냐? 그리고 철도도 시베리아 철도에서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하는 거 벌써 한 15년 전부터 러시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 이 분단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한국과 일본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을 가스나 원유를 공급해오던 세계 에너지 기업들, 세븐 시스터스라고 얘기하는, 다 미국계 회사들이거든요. 세계 에너지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본이나 한국은 중동 저기서 기름 실어 오고 가스 실어 오는데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임료도 제일 비싸고 보험료도 제일 비싸고 여기다 기름 팔아먹는 회사는 완전히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가스나 원유는 배로 실어오는 유조선이나 이런 걸로 실어오는 가스나 원유의 값이 40%가 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거 압력 넣어서 그냥 가두룩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한국에서도 이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게 공급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 싼 거 쓰려고 그러지 않겠냐고. 40%나 싼데. 그럼 그게 제품 생산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원가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건 팔아먹는데 싸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냐. 그리고 1년에 이 집에서 쓰는 뭐 난방 이런 거에서부터 무슨 자동차에 쓰는 그 LPG에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또 뭐 발전소에서 쓰는. 이것이 공급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공급자가 바뀌는 거 아니냐고. 이 이익을 포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긴장이 여기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철도가 만약에 되면은 이 부산 이거는 유럽에 로텔담이라는 항구가 있죠. 라인강 하구에 있는 라인강이 그냥 실핏줄처럼 유럽 대륙안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싣고 나오기도 하고 싣고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유럽의 물류는 로텔담에서 시작되고 로텔담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유라시아 철도가 됩니다. 이 철도가 연결돼서 컨테이너로 대륙에 가서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보면 여기선 열차에 하나 싣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열차를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싣고 2개씩 실어요. 보통. 그 컨테이너용 그런 걸 보면. 우린 지금 컨테이너용이 뭐 하나만 싣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차가 한 100량씩 가요. 앞뒤에서 같이 밀어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열차 하나에 200개씩 실려가는 거예요. 그게 쭉 서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부산에서 롯데르담까지 가는데 보름 걸려요, 보름. 그런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동남아로 해서 저쪽으로 수에즈운하, 지중해 이렇게 가면은 40일이 넘어 걸립니다. 보통 이 20일이 빨라져요, 여기서 열차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물품들까지 부산으로 몰려든다니까. 일본 것도 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원산쯤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터미널이. 북한도 먹고 살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 허리를 가르고 있는 저 휴전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 아까 얘기한 에너지뿐이 아니에요. 무기를 무한정으로 계속 팔잖아. 긴장이 고조되니까. 비행기, 뭐 함정에서부터, 뭐 잠수함에서부터. 어? 무슨 아까 엑스밴드 하는 무슨 뭐 왜 이따위 타든지 싸든지 이런 게 여기 들어와야 되냐고.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터를 핵을 해, 저쪽에서.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서로 침략해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데 왜 이걸 하냐고.
한반도의 비극은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단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 문제예요.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 저는 얘기를 이제 끝내야 될 시점이 됐는데요. 3분 남았네. 함석헌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평화 통일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된 다음에 평화를 이루자. 어려운 얘기예요. 평화를 통해서. 한 가지 그 얘기를 그냥 끝막으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제기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북핵인데 북핵을 저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북이 핵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도 안 하고 저렇게 더 비축도 하고 고도화도 해가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걸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6.25 전쟁 끝난 다음에는 서로 핵을 가지려고 눈이 뻘겠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원자력 핵공학과 이런 걸 50년대 이미 만들었잖아요. 뭐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저 핵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기도 했지만 그게 다 마음속에 그런 거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남북의 양정권이. 그런데 이 1990년, 1991년 이때를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1989년, 90년에 사회주의권이 대격변을 겪었잖아요. 독일 통일되고 소련방 해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고 그 결과 1991년에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4대국 교차 승인을 하기로 합의가 됐었어요. 즉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을 했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똑같이 교차 승인하고 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북한은 뭐 차우세스크, 루마니아 차우세스크가 죽는 꼴도 보고 동구권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91년부터. 아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한국에 또 뭐뭐 하는 사람들은 요 1, 2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걸로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93년에 북을 자꾸 압박을 하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그 당시 중국은 자기들 내부에 그 천안문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내부도 막 흔들리니까 북이 어떻게 되는가에는 관심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NPT라는 거에 탈퇴를 해버렸어요.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그러니까 핵 비확산 협정이죠. 이걸 탈퇴해버렸다고.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극구 말렸어요. 또 일본에서 호소카와 수상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으로 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린턴이 막바지 순간에 북폭을, 북한에 대한 폭격을 중단했어요. 그러고 1994년에 참 이게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 김일성이 죽어버렸다고, 직전에. 그리고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불운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때 약속했던 대로 4대국 교차 승인 유엔 동시가입을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요. 그럼 북은 자기들을 무너뜨릴 거로 생각하고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전쟁을 통해서 하질 않는다면은 북의 핵 포기를 얻어내려면은 제일 먼저 현상에서 동결을 해야 돼요. 지금 더 이상 그 핵을 더 많이 비축하지도 않고 기술을 더 쌓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현상 동결을 하는 걸 시작으로 육자회담을 시작해야 돼요. 육자회담이라는 건 그 다 아시잖아요. 미, 중, 러, 일, 남북한 이렇게 6나라 가는데 이 안에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니까 이 4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걸 진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91년에 약속했다가 안 한 북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해야 돼요. 국교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과 북한의 국교 수립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서 완전히 바꾸는 그것하고 북핵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한다는 건 뭐죠? 국제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걸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거는 절대로 밖에 군대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될 건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으로 핵을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외부에서 자기들을 무너뜨리거나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핵을 폐기해라.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된다. 그렇게 김일성 주석은 얘기를 했어요. 모르죠. 또 그때 가서 또 뭐 그때는 그때고 그렇게 말 바꿀진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이 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도 핵을 가지면은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지금 핵무기를 5,0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라고 또 안 갖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그대로 계속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다. 그런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갖는다면은 우리라고도 안 갖겠어요? 대만도 안 갖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핵 도미노라고 그러죠.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이게 뭐 우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핵을 갖출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어느 정도 다 이런 거는 뭐 조금 좀
남북 문제라든지 육자회담 이런 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책 제목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인데, 일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문제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별로 재미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재미없는 얘기를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함 선생님 생각하면서 요새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평화와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이런 정권들 아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옛날처럼 뭐 일본과 우리나 한국과 중국이나 무슨 미국과 우리나 완전히 다 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세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연결돼 있는데, 더욱이 일본과 한국 사이라는 거는 뭐 1년에 한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문제로 고민하고 뭘 하는 사람들과 우리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평화 운동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내가 보기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안에도 아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자민당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도 북핵도 물론 반대하지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군이 여기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척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군이 여기 들어왔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런 거 뭐 들어오라고 사인한 놈 누구냐고, 을사오적하고 똑같다고 들고 일어나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친일 논쟁에 다시 일어나는, 그걸 지금 보수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양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다만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 북핵 문제 언급하는 거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북도 자기 지키려고 핵무기 갖는데 왜 북핵을 비판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대로 자기 의견을 갖되, 그런 분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이나 일본군 들어오는 이런 문제에서 걱정하는 보수적인 사람들, 새누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면 그 사람들은 빼고 하고라도 이 진보 보수 사람들 중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이런 것,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테 묶여서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건 좀 아베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한일 평화 연대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일본에 열심히 없는 돈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함 선생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뜻에서도 그칠 수 없어요. 함 선생이 그렇게 좀 가르침을 받고 하셨던 우치무라 선생님 같은 분도 일제하에 군국주의자들 밑에서 얼마나 많이 그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참.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런 분들 또 모셔다가 우리도 또 얘기들 좀 듣기도 하고, 우리도 가서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런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지루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